됐죠? 예,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프로구고요. 오늘 세미나는 사실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몇 번 오신 분도 있는데, 사실은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목적이거든요. 진입장벽이 높은 콘텐츠들은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이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 드려 봐야 버겁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아예 밑바닥 지식을 쌓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들었는데 이게 너무 내용이 낮아. 그러면 이제 그 유튜브에 가셔서 보다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거는 상품이에요, 상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머릿속에 담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상품을 다루는 기준이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잘은 모르지만 지렛대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이 이만큼이면 이만큼의 돈으로 몇 배의 돈을 굴릴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게 레버리지거든요. 예를 들면 주식 중에 가장 군뱅이 같은 주식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주식 중에 정말 안 움직이는 주식이 하나 있어요. 코덱스 200이에요. 코덱스 200. 얘는 1년 내내 움직이면 한 20% 움직여요. 반대로 떨어지는 것도 20% 이상은 거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르는 것도 20% 이상 안 오르고 떨어지는 것도 20% 이상 안 떨어져요. 그리고 얘는 상패도 안 돼. 상패도 없고 잘 오르지도 않고 잘 내리지도 않아요. 코스닥 주식 도화 엔지니어링가요? 하루에 상한가 가잖아요.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는 종목이에요. 얘는. 그런 주식을 거래해 보시면 그냥 이거는 은행 이자보다 나은 수익률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레버리지가 너무 약하죠. 내가 100이라는 돈을 넣으면 1년에 벌 수 있는 돈이 20, 잃을 수 있는 돈이 20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주식은요, 몇 배 가요. 그죠? 몇 배 가고 반대로 3분의 1 토막도 나요. 1년 안에.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떨어져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까지 내리는 종목들도 있어요. 우리가 초우량주라고 얘기하는 하이닉스도 10만원 가까이 찍었다가 5만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한 40% 정도 가까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게 불과 1년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초우량주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관심을 갖고 있는 두 개의 종목이 있죠. 한 종목은 CJ, CGV고 한 종목은 삼성생명이에요. 삼성생명은 지금 거의 반토막 나지 않았나요? 반토막 났다가 좀 올랐을 거예요. 근데 CJ, CGV는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인가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주식이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아는 익히 들어온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CJ, CGV나 삼성생명이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 보면. 그런 종목들도 떨어지면 3분의 1 토막 나고 4분의 1 토막 나고 반토막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버는 것만 보고 잃는 거를 모르면 나중에 그 돈이 잃었을 때 그 스트레스를 못 견뎌서 지인 중에 한 분은 대상포진에 걸려서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상포진이 한번 걸리면 엄청 아프고 낫지도 않는데요. 근데 돈은 많아. 그 돈이 많은데 대상포진에 걸리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잃는 것도 작기 때문에 대상포진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는 거지. 근데 오히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손실 때문에 병까지 앓고 건강까지 잃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다루는 게 사실은 투자자가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레버리지가 제일 작은 게 ETF예요, ETF. 그 중에 증시를 따라가는 상품, 그걸 뭐 인덱스 상품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인덱스 상품 쪽이 그나마 안전해요. 종목은 상패가 돼요. 우량주조차도. 예전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연락을 해서 야 만나자 하고 만났어요. 그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이오 쪽에 투자를 좀 한다고.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종목 이름이 RNR 바이오예요. 그 종목은 지금의 네이처셀 아세요? 네이처셀이라는 회사. 그 회사의 이전 회사인 거예요. 그 소유주가 같아요. 근데 RNR 바이오가 그때 가격으로 7,800원인가 했을 때 그분이 사셨대요. 왜 사셨어요? 그랬더니 그 회장의 그 애첩의 동생이 추천을 해준 거예요. 웃기죠? 둘이 같이 샀어. 한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클릭질을 같이 한 거예요. 몇 주나 사셨어요? 그랬더니 30만 주를 산 거예요. 7,800원에 30만 주를 사면 대충 계산해 보시면 나오시죠? 네. 지금 얼마요? 그랬더니 4,500원이래요. 그러니까 7,800원에 샀는데 4,500원이에요. 30만 주를 샀으니까 7, 7, 3, 21. 그러면 뒤에 억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만큼 돈 넣고 3분의 2 토막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회장의 그죠? 애첩의 동생이 주는 정보도 이 시장에서는 다 쓰레기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보? 나한테 누군가 정보를 줄 때는 그건 정보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보가 나한테 오지 않을 때는 그게 가치가 있는 정보인데 나한테 왔을 땐 끝물이잖아요.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정보를 줄까? 라는 거죠. 우리가 뉴스를 볼 때도 그게 네이버 뉴스에 뜨고 어디 뉴스에 떠서 누가 카톡으로 나한테 던져줄 때에는 전 국민이 다 본 거예요. 내가 꼴찌니까. 그럼 전 국민이 다 아는 호재는 호재가 아닌 거죠. 코덱스 200 같은 종목은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 이걸로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시작하신다 그러면 코스피를 분석해 보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코스피는 하루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 거래 금액 5조. 네, 코스피는 5조예요. 그러니까 5조 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5조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20거래일. 네? 100조. 네, 100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분석한다는 건 100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코스피만 5조고 코스피를 움직이는 종목이 하나 더 있죠. 그게 선물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웩더독이라 그래서 선물을 꼬리라고 비유하고 코스피를 몸통이라고 비유해요. 그죠? 그래서 선물이 현물 시장, 코스피 시장을 흔드는 걸 웩더독 현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럼 선물은 하루에 거래 금액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16조. 네. 그러니까 네, 하루에 16조가 거래돼요. 근데 그건 선물만. 선물 옆에 하나 더 있잖아요. 옵션 있잖아요. 옵션 빼고 선물만 16조예요. 그러니까 현물 대비 선물이 더 커. 시장에.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벌겠어요? 선물에서 벌어요. 현물은 대세 상승장이나 버는 거죠. 그죠? 이게 바닥이야. 그러면 이건 오를 리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선물 내팽개치고 주식을 사모아서 돈을 만들고 이게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어차피 종목이라는 게 오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떨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는 큰 수익을 못 만드니까 파동을 만들어 놓고 돈을 어디서 벌어요? 선물에서 버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 16조에 현물 5조예요. 합쳐보세요. 얼마인가? 20조죠. 20거래일이면 얼마예요? 40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대략 한 달에 500조 정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옵션 다 포함해서. 여기에 명동에 있는 사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들고 와서 코스피를 조작하겠다.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왜곡이 덜해요. 우리가 분석하기에 용이한 이유는 왜곡이 덜한 거예요. 왜곡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왜곡이 덜한 거예요. 코스닥의 동전주 같은 상품들은, 주식들은 이게 다 망가진 차트가 하루아침에 상한가를 쳐요. 그렇게 칠 수 있는 가장 쉬운 이유는
매집이 돼요. 매집이 돼.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를 이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식의 총량을 알지만 총량에서 대주주라든가 뭐 기관이라든가 일정 장기 투자 형식으로 묶여져 있는 주식을 제외하면 유통 주식은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분이 돌아다닐 때 그 일부분에 돌아다니는 유통 주식을 일정 부분만 확보할 수 있으면 시세를 다 조작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아시는 분. 코데즈 컴바인. 네, 코데즈 컴바인이 유통되는 주식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장난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만 얼마까지 갔죠? 지금 3,000원일 거예요. 네, 코인에서도 흉내내기 힘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유통되는 주식이 거의 없는 형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계속 상한가를 친 거예요. 안 팔면서. 그래서 18만 원까지 올려놓고 지금 3,000원까지 갔죠. 코스닥 시총 3위였어요. 그 패션 회사가, 팬티 만드는 그 패션 회사가 코스닥 시총 3위였다고. 그렇게 주가 조작이 가능한 이유는, 예, 일정 돈을 가지고 호가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총이 커지면 커질수록 호가 조작이 어려워요. 차트가 맞냐 안 맞냐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얼마의 돈으로 그 호가를 조작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 돈으로 호가 조작이 안 되는 종목들이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나느냐 손실이 나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종목을 다루면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주가가 움직여야 돼요. 그 예측이 상한가든 하한가든 상관없지만 예측되는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대응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상한가 쳤다가 다음날 점 하한가를 치면 이건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처음부터 노리시면 짜릿짜릿한데 결과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크잖아요, 사실은. 근데 큰 수익률에 비해 나중에 잃을 때도 너무 많은 돈을 잃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연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투자하고 한 달 뒤에 투자하고 내년에도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올해 투자했는데 내년에 상폐될 종목이라면 그건 위험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피하시려면 덩치가 큰 기업부터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육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에 훨씬 더 이로워요. 물론 수익은 쥐꼬리만 해줘요. 종목 중에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만 분석을 해요. 그 벗어난 종목은 아예 분석 안 하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예. 그걸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호가 조작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차트 분석이 맞을 확률이 계속 떨어져요. 삼성전자의 시총이 대략 한 300조 정도 되죠. 예. 그러니까 1,000억 단위의 돈을 들고, 예, 그 삼성전자를 매집하거나 그런 애들은 티도 안 나요. 그러니까 작전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들은 일반 쪼무레기 세력들은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포스코는 요새 안 그렇지만 뭐 그런 대형주들은 사실은 지수주라고 하죠. 지수 대표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코스피 지수의 일정 부분을 지분으로 갖고 있어요. 나는 몇 프로, 나는 몇 프로. 삼성전자가 몇 프로인가요? 20%예요, 20%.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1% 올리면 지수가 0.2% 올라요. 예, 단순하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1% 오르면 다른 종목 아무것도 안 오르고 다 보합쳐도 0.2%가 오른다고요. 하이닉스는요, 3%. 예, 코스피 시장의 3%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만약에 지수를 올려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 이 세 개만 잡고 이렇게 싹 끌어올리면 지수가 올라요. 그럼 반대로 지수를 내리고 싶으면요. 삼성전자 내리고 하이닉스 내리고 그러는 거죠. 예전에 도이치 사태라고 기억하시는 분, 예,
아시죠? 그게 내막은 이래요. 10분 동안에 2조 5천억을 팔았어요. 10분 동안에 주식을 2조 5천억에 팔았는데 다 하한가에 던진 거예요. 하한가에. 그러니까 15% 아래다가 다 갖다가 매도를 낸 거예요. 2조 5천억의 물량을. 하루에 5조가 거래되는 시장을 10분 안에 2조 5천억을 던졌으니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기관이 그걸 다 사들인 거예요. 그걸 사들여야 호가를 채우면서 올라오잖아요. 그게 사들여서 10분 동안에 마이너스 3%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2시 50분에 여기를 찍었으면 3시 됐을 때 3%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옵션은 100배에서 한 300배까지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뜨리기 전에 1,000원짜리 옵션을 10만 개씩 막 사는 거예요, 걔네들이. 저 병신이 저걸 왜 사지? 근데 그잖아요. 그거 휴지인데 그거를 막 10만 개씩 드륵드륵 사는데 사람이 파니까 1,000원이라도 주니까 파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휴지인데. 그러니까 그 10만 개씩 사요. 그러니까 1억씩 산 거야. 1억 계속 사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 그 1,000원짜리가 1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딱 산 게 100억이 된 거예요. 그 10분 동안에. 그러면 2조 5천억을 매도해서 나온 손실이 얼마예요? 3% 빠졌으니까 주식은. 750억이 날라간 거죠. 들고 있던 주식을 2조 5천억어치 던져서 매도했는데 그 매도해서 얻은 손실이 3%니까 750억이 날라간 거예요. 평균. 네? 1억 넣고 99억씩 번 거예요. 몇 개를 샀는지도 알 수도 없어. 40분부터 계속 그 짓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호가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여기도 샀으니까 그때 소문 들은 건 6조였어요. 그 옵션으로 벌어간 돈이 6조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50억 잃고 6조를 벌어가는 시장인 거죠. 근데 이제 TV에서는 공식적으로는 300억인가를 벌었다고 나왔어요. 그때 막 증권 관련 그런 기업 중에 파산한 기업도 있어요. 레버리지의 세계는 정말로 넓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레버리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알면. 가장 낮은 단계는 코덱스죠. 코덱스 200 같은 종목이 가장 낮아요. 1배. 아주 느려. 상한가, 하한가도 없고. 그 위에 게 뭐예요? 조금 더 레버리지를 확대하면.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이 있어요. 코덱스 레버리지. 이건 완전 거북이니까 거북이에다가 약간 이렇게 추진기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2배로 움직여요. 그게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게 답답해.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주식이에요. 그죠? ETF 중에 가장 느린 코덱스 200,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답답함을 벗어나면 주식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주식으로 넘어가셨을 때 우량주를 거래를 하셔야 돼요. 우량주. 그죠? 상따, 하따 이거부터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네, 상따, 하따 하시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량주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 다음에 잡주로 가시는 거죠. 그죠? 우량주 다음에 잡주인 거죠. 그럼 잡주 다음은 뭘까요? 네? 잡주 다음은 주식 선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 중에 상한가 치면 몇 프로예요? 상한가 치면 30%, 하한가 치면 마이너스 30이죠. 그럼 주식 선물은 상한가 치면 얼마일까요? 300%, 하한가 치면 마이너스 300%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하루에 600%가 움직여요. 똑같은 주식인데 600%가 움직여요. 그러면 코스닥 잡주를 하는 게 낫겠어요? 주식 선물을 하는 게 낫겠어요? 주식 선물이 낫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똑같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1% 오르면 삼성전자 주식 선물은 10% 올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1%를 맞출 수 있다는 거는 삼성전자 10%를 먹는다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10% 오르는 주식 많아요? 많지 않아요. 상한가, 하한가를 치는 종목이 있긴 하지만 하루에 10% 오르는 종목 많지 않다고요. 근데 얘는 2% 움직이면 얘는 20%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4% 올라가면 얘는 40% 올라가요. 하루에. 반대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게 여러 개를 다루시는 것보다 나아요. 여러 개.
그러니까 코스닥 오늘은 상한가 칠 게 어떤 걸까 막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알면 돼.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그런 일개 종목을 막 미친 듯이 들이파면 내가 자신이 없을 때는 장투하고, 그죠?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시간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게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되시면 그냥 길게 바닥일 때 길게 사가면 되잖아요. 언젠가 오를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난 이제 자신 있어. 그럼 기간을 딱 좁혀놓은 기간 동안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레버리지가 좀 더 높은 상품으로 이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계대로 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낮은 단계에서 익숙해지면 한 단계 올리고, 그 단계에서 익숙해지면 또 올리고, 그 단계에서 익숙해지면 또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예요? 상따 하따. 그죠? 제가 첫 번째 샀던 주식은 네오이즈예요. 상한가 3번 쳐고, 예, 그게 불행의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180만 원짜리가 딱 생겼어요. 얼마나 뿌듯해요. 그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에요. 주식으로 10억을 번 분이 어깨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지인 돈 10억, 자기 돈 10억, 은행 10억 해가지고 옵션에 넣고 3개월 만에 깡통.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우습거든요. 근데 항상 운은 반복되지 않잖아요. 내가 이번에 번 건 운이 좋은 거고, 다음 운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벌을 수도 있는 거니까 계속 제로 세팅이거든요.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고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라. 그러면 내가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주식 선물의 세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 옵션 친구가 FX고, FX를 해보신 분 있으세요? 네. 거기도 지옥이에요. 네. 막 환율이 움직일 때 막 IMF 이런 거 터지면 이 변동폭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변동폭을 넘어가거든요. 사람이 돌아요. 근데 그 FX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FX를 거래를 하려면 보통 증거금이라는 게 필요해요. 증거금이라는 건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버리지를 쓰기 위해서 이만큼의 돈을 쓰기 위한 최소 금액. 그러니까 이만큼을 쓰게 해줄 건데, 이만큼을 쓰기 위해 네가 담보를 제공해야 돼. 그러니까 대출할 때 주택담보대출하듯이 돈을 쓰는데 필요한 담보를 요구하거든요. 그걸 증거금이라 그래요. 선물이나 옵션이나 FX들은 다 증거금을 요구해요. 최소 단위가 600만 원이에요. 한 계약하는데. 한 틱이 12,000원이에요. 네, 한호가 딱 움직이면 12,000원씩 움직여요. 근데 이게 하루에 1000핍도 움직여요. 1000. 그럼 위로 1000 하면 1200만 원 움직인 거고, 아래로 1000 하면 1200만 원 움직이는 거예요. 600만 원 넣어놓고. 자고 일어나면 돈이 없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 FX 상품의 짝퉁이 나왔어요. 그게 뭘까요? 네, 그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코인입니다. 자, FX는 지집장벽이 높아. 첫 번째, 증거금. 증거금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선물처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증거금을 벗어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죠? 돈이 사라져. 그랬더니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주식처럼 만들어놨어. 환율을 거래하는데 주식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 증거금이 없이 100%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 그리고 600만 원 안 넣어도 된대. 어떤 거는 보니까 0.00000 막 이러더라고요. 거래하시는 거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뭐 23원, 40원 막 이러잖아요. 한 개 가격이.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FX 상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너무 좋아요. 그죠? 막 움직이는데 돈 달라고 안 해. 까먹긴 해도. 그러니까 짜릿짜릿하잖아요. 막 오를 때 막 30%씩 막 갔다가, 그죠? 엄청 즐거워요. 만기가 없어. 옵션이나 선물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요, 손실과 수익이 아니에요. 만기지. 만기가 되면 청산이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 내가
여기만 지나서 하루 이틀만 더 가면 내가 원하는 금액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기 안 가면 다 꽝이니까. 가상화폐는 만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슴 졸일 것도 없어. 그러니 FX가 갖고 있는 짜릿함과 그죠? 옵션이 갖고 있는 공포가 배제된 훌륭한 상품이에요. 가상화폐의 가치는 제로죠. 그건 알고 계시죠? 청산 가치가 제로예요. 왜냐면 소스거든. 프로그램 소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청산하면 자산도 없고 부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가치만 있는 거예요? 미래 가치만 있는 거죠. 미래 가치만. 앞으로의 미래가 좋아질 거라는 미래 가치만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미래 가치 400만 원에 청산 가치 제로죠. 옵션이랑 똑같아요. 옵션은 겁나게 비싼데 내재 가치가 거의 없어요. 다 프리미엄이야. 이렇게 될 것 같아. 예. 그거에 돈이 이만큼이 붙어 있고요. 실제로는 없어요. 옵션은 비싼 거 얼마 하는 줄 아세요? 막 10.0 막 그래요. 1이 25만 원이고요. 10은 250만 원이에요. 근데 30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30이면 750만 원이에요. 옵션 한 개가. 말도 안 되죠? 삼성전자 지금 4만 얼마고, 액분하기 전에도 300만 원을 못 갔는데, 옵션은 300만 원짜리가 수두룩해요. 근데 그거 나중에 다 휴지되는 경우도 많아요. 300만 원짜리가 한 달 지나서 꽝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요. 돈을 벌려고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벌 때의 첫 번째는 원금 사수예요. 원금. 나중에 정말 지식이 쌓였을 때는 시드만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오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내가 그때 투자 안 했으면 지금 이만큼 시드를 갖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꼭 시작할 때는 거래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거래하면서 배운대요. 그죠? 거래하면서 배우는 거는 손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오작동 하는 것들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매수할 걸 매도에다 놓고, 이런 행위들은 우리 초등학교 다니거나 중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하루만 가르쳐 주면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대리로 시켜도 돼. 야, 너 이거 얼마에 매수 눌러? 그러면 손동작이니 뭐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요. 그 카톡 그 손가락 속도 보셨어요? 초등학생인데 보이지도 않아요. 타타타타 우리 그 완전히 키보드로 치는 수준으로 이걸 치고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너 이거 얼마에 사? 그러면 하루만 가르치면 돼요. 근데 그걸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매수 매도 누르는 것만 몇 년 동안 공부해요.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는 내가 경험이 4년이야. 물어보면 생각은 있으세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생각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쭤보는 거죠. 규칙이 뭐예요? 그럼 화내요. 없거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건요, 규칙을 만드는 거야. 규칙을 만든다라는 건요, 규칙을 만드는 건 쉬워요. 아침에 8시에 일어난다. 규칙 딱 정하면 돼요. 근데 8시 1분에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 건지, 7시 59분에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규칙을 만드는 것만 생각을 하지, 규칙을 벗어났을 경우에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는 고민 안 한다고요. 그리고 예외 처리가 많이 일어나면 규칙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죠? 규칙이 틀렸다고 생각한다고요. 자, 내가 이런 종목을 투자하는데 자본금 얼마 이상에, 그죠? 매출 얼마 이상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 중에 어떤 종목은 잘 맞고 어떤 종목은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맞는 종목과 잘 안 맞는 종목의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왜 그런 건지. 내가 얘는 상승장일 때 사고 얘는 하락장일 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얘는 성장성이 큰 거였고 얘는 성장성이 작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길을 가면서 서로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를 알아야 그 다음에 다시 투자할 때 보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면서 뭘 해요? 자꾸 자기 자신이 틀렸다라고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았는데 단지 이번만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10번 중에 9번은 맞을 건데 하필 첫 번째 틀렸어. 그러면 나머지 9번을 다 가봐야 알잖아요. 그래야 얘가 이 방법이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틀렸다고 아 이건 쓰레기야. 그리고 다시 또 만들어요. 그리고 얘를 3, 4번 하다 5번째 틀렸어. 또 버리고. 그러면 발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의 바탕을 먼저 쭉 만드시고 생각의 바탕 위에 가장 안전한 상품부터 단계 가보시면서 거기서 생기는 짜증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보시면 알잖아요.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시장은 그런 시장이니까. 내가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빼가고, 그죠? 지갑을 안주머니에 넣는데도 빼가는 세상이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시장을 볼 수 있어야 내가 원하는 기회가 언제 오고, 내가 그 기회가 왔을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흔들면 나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 이렇게 흔들 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조준을 딱 하고 그 흔들 때 멈추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흔듦이. 근데 이 흔들었다고 나도 이렇게 흔들리면 초점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흔드는 와중에 내 머리를 가만히 둘 수 있게 하는 용기가 하루아침에 안 생긴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은 개인차가 발생하고 개인별로 시행착오를 어쨌든 거치셔야 되잖아요. 뭐 이게 머릿속에 딱 넣으면 그 다음날 딩동 해가지고 문제가 풀리는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의 스키마나 그 다음에 이 수용할 수 있는 버퍼에 따라 시간차와 예? 그런 받아들이는 범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잘 녹여가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치면 안 되고요. 지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최소 1년이에요. 무조건. 시작하면 최소 1년이 걸리고 아 이런 거구나까지 아는데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세요. 아 이런 거구나. 비트코인 이제 2년 됐어요. 그죠? 2017년도 화랑장과 2018년도 하락장을 거쳐서 지금 2년 정도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코스피 시장은 상승장이 오면 4년 정도 올라요.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끊임없이 올랐어요. 그리고 하락장이 오면요. 1년 떨어져요. 하락장은 상승장보다 훨씬 깊게 와요. 훨씬 깊게 와. 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짧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시장은 크게 오르고 짧게 내리고 크게 오르고 짧게 내리고 계속 이 짓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망한다 했지만 사실은 최고점은 최근에 있잖아요. 2600을 찍은 게 조선시대 때나 신라시대 때가 아니라 작년이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 한단 말이에요. 시장은 어찌 됐든. 그런데 그렇게 우상향하려면 결국은 하락은 짧게 와야 돼요. 짧게. 그러니까 상승이 한 4년 오면 1년 패고 다시 또 한 1년 올랐다가 또 1년 조정하고 1년 올랐다가 1년 조정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온 상승은 17개월 동안 왔어요. 17개월. 대충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락 1년 왔죠. 하락 1년 왔잖아요. 작년 1년 내내 내렸잖아요. 그럼 지금 무슨 생각해야 돼요? 언제 오를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릴 만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이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언제일까 그 고민을 하는 거죠. 더 떨어져도 어차피 14개월 떨어진 놈이 3개월 더 떨어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가격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어차피 상승할 수 있는 힘은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어디서 튕길 거냐 이것만 찾는 거죠. 그럼 지수가 오를 때 제일 영향을 받는 종목이 뭘까? 그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지수가 올라갈 때 따라갈 종목. 그러면 그거를 종목이랑 지수랑 같이 놓고 같이 움직이는 놈을 찾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탐험대 게시판에 올려놓은 게 32개의 종목이 그거잖아요. 지수의 움직임과 거의 봉을 비슷하게 그리는 종목들을 찾는 거예요. 걔네들은 유사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리 움직였고요. 그렇게 미리 움직인 종목들은 이미 사이클이 다른 거예요. 중공업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잖아요. 반대로. 이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한참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탄력받기가 힘들어.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얘네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아닌 거죠. 저 같으면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겠어요. 지수를 올린다 그러면 중공업주를 팔고 IT주를 사겠다고. 왜? IT가 훨씬 싼데. 그러니까 지수가 오를 때 오히려 그런 종목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니까. 예전에 그 수학자 한 분이 저한테 수학이 뭔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수학이란 사칙 연산이죠. 그죠? 볼 게 뭐 있어요? 사칙 연산하고 인수분해하고 재수 좋으면 미분적분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미적분을 쓸 일은 거의 없잖아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미적분 쓸 일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확률 통계는 많이 써요. 저는 확률 통계를 쓸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배울 때도 이걸 도대체 왜 배워? 그래서 공부 안 했어요. 적분까지만 딱 하고 확률 통계는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공식이 없어. 공식이 없다고요. 이게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은요. 전부 다 확률과 통계의 세상이에요. 답이 없어. 그죠? 답이 없으니까 모든 게 확률이고 예.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통계가 필요해요. 이 확률이 나오는 통계가 몇 프로고 예. 웃기더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수학 중에 죽도록 배웠던 건 쓸 일이 없고 정말 관심 없게 다뤘던 그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더라는 거죠. 피곤하신 분이 있어요, 벌써. 그죠? 가장 낮은 단계의 지식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가셔야 되고요. 이거를 직접 보시는 거예요. 자, 하락장은 어떻게 오지? 상승장은 어떻게 오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걸 한번 딱 경험하고 나서 과거의 차트들을 쫙 돌려보세요. 그러면 과거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외웠잖아요. 외웠다고요. 어렸을 때도 수학하라 그러면 공식만 외워. 그리고 이 공식으로 못 푸는 문제 못 풀어. 근데 사실은 원리를 이해하면 공식을 뜯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공식을 외우고 예, 외운 대로 써요. 근데 이걸 이해하면 공식의 어디를 뜯으면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딱 나오면 아, 이거는 이 공식 말고 이걸 뜯어서 쓰면 되겠다. 그러면 공식을 딱 뜯은 다음에 여기다 딱 대입하면 3분이면 나올 수 있는 답이 10초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그게 아니라 이건 왜 그렇지? 라는 게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왜에 대한 답을 내 머릿속에 갖고 나서 다시 차트를 보면 차트에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처음에는 불규칙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주 일부분들이 규칙을 갖고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일부분의 규칙들이 확대될 때, 그러니까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규칙이 있는 그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규칙의 범위 안으로 들어와서 움직일 때, 그때가 우리가 노리는 타겟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규칙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항상 물러서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었으니까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봐도 어렵잖아요. 책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F5인가요? F, 뭘로 하죠? 이거 실행하는 거? 이건가? 맞나요? 보기 하는 게 있는데, 파워포인트를 하도 슬라이드 쇼시죠. 근데 F10이었나 F라고 했나? 이게 이쪽으로 됐어요. 잠깐만요. 디스플레이 설정. 확장으로 돼 있구나. 복제할게요. 예, 됐습니다. 됐죠? 목적은 한 번에 배우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문구는 사기예요. 하지만 이렇게 써야 자극적이죠.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지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예, 가장 밑에 있는 건 돈이에요. 근데 이게 분석이 안 돼요. 특히 가상화폐는 절대로 안 돼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전혀 없어요. 주식은 기관이 얼마 샀고, 그죠? 외국인이 얼마 샀고, 물론 검은머리 외국인도 있고, 예, 뭔가 온갖 트릭이 난무하지만 어쨌든 자료를 줘요. 예, 뭐 어제 같은 경우 장중 내내 외국인이 주식을 찔끔찔끔 샀거든요. 그래서 150 몇 억까지 샀다가 장 마감할 때 1000억을 샀어요. 동시효과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들이 벌어지긴 해요. 벌어지긴 하는데 가상화폐처럼 아예 정보를 안 주진 않아요. 근데 가상화폐는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러면 이 돈이 움직이면 그 돈이 어떻게 표시돼요? 봉으로 표시돼. 그죠? 돈이 움직이면 돈의 움직임에 의해서 봉이 그려져요.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봉. 예, 돈이 움직이는 순간 봉이 우리 눈앞에 보여요. 근데 봉은 어떤 것들과 영향을 주고받느냐? 가격, 시간, 거래량. 이 세 가지랑 영향을 주고받아요. 가격은 왜일까요? 봉이 움직이면서 뭘 움직여요? 가격을 움직이죠. 호가창을 오고 가기 때문에 일정 가격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면서 뭘 발생시켜요? 체결. 그죠? 움직이면서 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가창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드륵 하면서 체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보는 데이터는 체결이 된 것만 보게 돼 있어요. 체결이 안 된 건 무시해요. 그거는 기록이 안 남아.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로 남는 건 가격 데이터와 거래량 데이터가 남는데, 요 가격과 데이터, 거래량이 붙는 시점이 있어요. 그죠? 그 가격에 이 거래량이 만약에 이 가격에 30주가 거래됐어. 그러면 그 거래된 시점이 남죠. 그 시점이 뭐예요? 네, 그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봉은 가격과 시간과 거래량과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움직이면 봉이 그려지는데, 봉은 가격과 시간과 거래량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봉이지만 뒤쪽에 있는 건 가격이랑 시간이랑 거래량인 거죠. 그래서 봉을 분석할 때 이 세 가지를 같이 분석해야 되는데 이 중에 어떤 게 힘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격이 준지, 시간이 준지, 거래량이 준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뭘 해야 돼요? 관찰해야 돼요. 계속 눈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게 시간을 따라가나, 가격을 따라가나, 거래량을 따라가나 계속 관찰해야 돼요. 시간을 이해해야 돼요. 시간. 그죠? 시간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이동평균이에요. 왜일까요? 왜? 왜 이동평균을 먼저 배워야 되죠? 이동평균이 시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평균이라 그래요. 일반 평균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없어. 자, 여기 평균 나이, 여기 평균 나이, 여기 평균 나이 이렇게 내요. 그러면 시간이랑 관련이 있어요? 없죠. 그냥 모집 단위 누구누구나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 있는 계신 분 중에 한 분을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 있는 분을 이쪽에 한 분을 이쪽에 옮겼어요. 그럼 평균 다 바뀌죠. 근데 시간이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구성원에 따라 값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동평균은 시간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이게 평균이랑 다른 거예요. 이 기술적 분석할 때 처음에 듣는 내용이 이동평균인데 이동평균이라는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전혀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동평균 선으로 배우잖아요. MA. 그죠? Moving Average 해가지고 이걸 OMA, 20MA 이렇게 배워요. 처음에 기술적 분석 책을 열어보시면. 근데 그걸 보면 이동평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도 설명도 안 해요. 이게 정작 중요한 게 뭐예요? 모집단이 시간에 의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순서예요. 순서. 이동평균은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순서를 어길 수 없어. 자, 평균을 내는데 제가 앞부터 더해요. 1, 2, 3, 4, 5, 6 이렇게 더한 다음에 나누기 6을 해요. 이거랑 D부터 해요. 1, 2, 3, 4, 5, 6 그래서 평균을 내요. 달라요? 같죠. 예. 순서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떤 분을 먼저 더하고 어떤 분을 늦게 더하느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균에서는. 근데 이동평균선은 그거 어기면 규칙 위반이에요. 무조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게 핵심이에요. 이동평균선은 무조건 순서를 지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알면 이동평균을 전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자, 밑에 샘플이 있어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OMA잖아요. 5일선. 그럼 5일선의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렇게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요? 5로 나눠요. 평균값? 그죠?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그죠? 내일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내일은. 예. 내일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됐던 게, 요렇게 되죠. 그죠? 더하는 게 이렇게 더하던 게 이렇게 더해져요. 왜요? 왜? 구성원이 5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성원이 5이기 때문에 6개를 합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 들어오면서 누가 나가요? 얘가 나가요. 이거의 합과 이거의 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합의 차는. 이게 클까요? 이게 클까요? 알 게 뭐야? 근데 뭔 알아요? 이 4개 값이 같다라는 건 알아.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 4개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 4개는 계산하지 말고 얘하고 얘만 계산하면 돼. 얘가 클까? 얘가 클까? 얘가 크면요. 이건 상승해. 커지는 거예요. 얘가 작으면요. 얘가 하락해. 간단하죠? 예, 간단한 거예요. 빨간 게 회색보다 크면 평균은 상승하게 돼 있어요. 왜? 나머지 값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 같아. 예, 작으면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동평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선 이것만 알면 이거 갖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분석은 이 규칙 하나로 하는 거예요. 교집합은 빼고, 그죠? 교집합을 벗어나는 거에 차이만 이해하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알고 있어요. 자, 5일 평균선이 상승한다. 어떻게 알아요? 5일 전에 종가 보고 지금의 종가가 5일 전 종가보다 높이 있으면 그 다음날 시가가 큰 변동이 없는 이상은 상승하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5일선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조건은 뭐야? 그 5일선 종가만큼 개파락만 안 오면 돼. 맞죠? 이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일선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알아. 머릿속에서 계산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해. 내일 5일선 상승해요?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냥 오늘 종가하고 5일 전 종가 딱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오, 지금 5일 전 종가보다 높네. 그럼 5일선 상승하겠네?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한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모른다라고만 정의한다고요. 근데 얘는 알려주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예요? 갭. 갭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내일은 갭 상승을 할 건지 갭 하락을 할 건지 우리가 몰라. 모르기 때문에 이동평균의 규칙을 알아도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코인은 그나마 나아요. 왜? 왜요? 예? 예. 8시 59분 59초 에서 9시로 넘어갈 때의 갭이 시간 갭은 없어요. 호가 갭만 있지. 그죠? 시간상의 갭은 없다고요. 근데 호가 갭은 있어.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매도간 여기 있고 매수간 여기 있어. 예? 그럼 여기 있다가 시작할 때 이걸 탁 사버려요. 그럼 갭상승 된다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8시 59분 59초엔 여기 있었어. 이렇게 있다가 여기 호가가 비어 있어요. 하나도 없어. 그 다음 9시 시작할 때 얘를 딱 사고 시작해요. 그러면 마치 갭상승이 뜬 것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갭이 없어야 되는데 시간 갭은 없지만 호가 갭은 발생한다고요. 근데 그게 미미하죠. 극히 미미하다고요. 그래서 코인은 주식보다 분석하기에 조금 유리해요. 반면 주식은 갭이 예측이 안 되니까 상한가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한가 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동평균을 넘어가면 봉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봉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도표를 만들었어요.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얘를 뭐라고 부르죠? 양봉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제 이 바닥의 용어인 거예요. 이걸 왜 양이라고 해?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H자 로고가 찍혀 있으면 현대차. 그죠? K자 찍혀 있으면 기아차잖아요. 근데 K자 찍혀 있는데 삼성차라고 할 수 없듯이 그냥 이거는 이 바닥의 룰로 정한 거예요. 자, 빨갛게 봉을 그리면 양봉, 파랗게 봉을 그리면 음봉이에요. 그랬더니 코인은 이 기존의 룰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외에서 쓰는 식구로 쓰잖아요. 그래서 하락이 빨강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인 룰을 따르자고요. 힘드시죠? 자, 그래서 얘가 양봉이고 얘가 음봉이에요. 음봉은 뭘 뜻해요?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거예요. 예, 윗꼬리 아랫꼬리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양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있는 거고. 그럼 얘네 둘이 만나면요. 시가와 종가가 만나면, 그렇게 끝나면, 예, 그걸 도지라 그래요, 도지. 이게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용어이기 때문에 도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도지가 위에 뜨면 석별형이 되는 거고, 밑에 뜨면 샛별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도지가 뜨면 상승하기 좋은 그런 때가 온 거고요. 위에서 도지가 뜨면 하락할 때가 온 거예요. 예. 형태는 외우시면 망해요. 네, 형태는 전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봉이 그려지면
요 고가부터 저가 사이 있죠. 저가 사이는 가격에 영향을 받아요. 가격. 예. 만약에 고가와 저가를 벗어나면요. 시간까지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요 안에 움직일 때는 가격만 분석하면 돼요. 얼마에 사지? 얼마에 팔지? 이것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 위를 넘어가. 그러면 지금이 어느 시간대지? 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의 영향만 받는 게 아니라 시간에 의해서 지금이 길게 봤을 때 어느 시간대에 있느냐에 따라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니까 이렇게 벗어났을 때는 시간도 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거래하는 방법은 뭐예요? 고점 저점에다 무조건 스탑로스 걸고, 그죠? 가격만 갖고 거래하는 게 제일 심플한 방법이에요.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저점 무너지면 손절, 고점 무너지면 홀드, 고점 뚫으면 홀드,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매수가는 어디여야 해요? 여기에 최대한 가까워져야 되죠. 왜? 나는 저점 무너지면 손절할 거니까. 예. 매수가로부터 저가까지의 거리가 뭐예요? 손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붕괴됐을 때도 보유를 하고 싶으면 뭘 보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시간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타이밍에 있는지. 자, 다음은 가격이에요. 자, 가격을 이해하려면 가격 지표가 필요해요. 예. 가격 지표는 뭘 말하는 걸까요? 가격 지표. 지표들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가격 지표는 뭘까요? 예? 봉 옆에 붙어 다니는. 예. 그게 가격 지표입니다. 봉과 분리돼서 밑에 뜨는 애들이 있어요. RSI, 스토캐스틱, MACD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가격 지표가 아니에요. 백분율로 표시되는 애들, 이격도 이런 거는 맨날 그걸 봐도 가격이 없어. 그냥 100이냐, 110이냐, 120이냐, 95냐, 75냐 이렇게 돼 있지 그 수치가 가격으로 환산이 안 돼요. 그래서 가격을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가격 지표가 필요해요. 볼린저 밴드는 공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영어로 쓰면 받아들이기 힘드니까요. 그거를 한글로 바꿔놨어요. 자, 평균을 할 건데 고가랑 저가랑 종가를 더해서 3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눈 걸 일정 기간 동안 평균을 내요. 이게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의 공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볼까요? 그렇죠. 고가, 저가예요. 예. 볼린저 밴드는 고가와 저가를 지표 값에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고가가 왜 있고 저가가 왜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볼린저 밴드를 보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볼린저 밴드는 고가와 저가의 움직임도 분석해 주도록 만들어진 지표예요. 다른 지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동평균.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평균을 내는데 종가라고 돼 있는데 종가 또는 고가 또는 시가 또는 저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기간을 주고 평균을 내요. 자, 이동평균선의 문제는 뭐예요? 단일한 것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고가를 보고 싶으면 고가만 보여주고 저가를 보고 싶으면 저가만 보여주고 종가를 보고 싶으면 종가를 보여주는 거죠. 다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려야 돼. 자, 고가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그리고요. 저가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종가 이렇게 그리면 그 화면이요. 수십 개의 선으로 막 도배질이 돼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그래요. 자, 스토캐스틱은 공식이 어떻게 돼요? 현재가 마이너스 N1 중 저가, 그 다음에 N1 중 고가 마이너스 N1 중 저가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몰라요. 저를 넘어가요. 이거 겁나 어렵죠? 이게 고가 마이너스 저가가 뭐예요? 변동폭. 그죠? 고가 마이너스 저가는 변동폭이에요. 변동폭. 현재가는요?
현재가에서 저가를 빼면 뭐가 나와요? 현재 위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변동폭 대비 현재 위치. 이게 스토캐스틱이에요? 그러면 쉬워요. 일정 기간 동안 변동폭이 있었는데 그 변동폭 중에 지금 어디 있냐고. 지금 70%야? 그러면 지금 변동폭 움직인 것 중에 70%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고요. 그게 스토캐스틱이에요. 이 말이 어려워.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이 단어가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 공룡 이름 지을 때 사나운 도마뱀 그럼 뭐예요? 티라노사우루스잖아요.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용어 안에 걔는 살았다라는 뜻이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얘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이게 립스틱이라는 뜻인지 없어요. 근데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변동폭 대비 현재 위치. 그러면 이게 변동폭 대비 현재 위치에 고가에 가까이 있으면 뭐예요? 꼭대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바닥권에 온 거고. 그런 뜻이에요. 정작 이 지표가 뭔지를 모르고 저게 30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고 75 위로 올라가면 매도야.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그 모양으로 배우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럼 이것만 따로 떼가지고 봉을 그릴 수 있어요. 이것만 따로 떼서. 이건 엑셀로 그리면 봉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은 봉으로 환산돼요. 환산된다고. 예. 공식식으로 일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N. 그러니까 내가 5로 하면 5가 기준이야. 기간이 5. 그 기간은 정확히 다른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스토캐스틱 5533, 스토캐스틱 1066, 스토캐스틱 20, 12, 12 나오잖아요. 그게 기간을 보는 거. 왜 5예요? 아니지. 일주일이 5니까 일주일 대비 오늘의 위치가 어디냐고. 근데 보통의 움직임은 주봉을 딱 보세요. 그러면 주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변동폭 내의 현재 위치를 보여줘. 맞죠? 근데 스토캐스틱은 월, 금, 화, 월, 수, 화 이렇게 5일 단위로 끊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야. 예? 주봉이라는 틀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스토캐스틱과 주봉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20, 12, 12는 뭐예요? 월봉. 월봉에서의 현재 위치가 어디냐고. 근데 하나의 월봉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스토캐스틱은 그런 지표예요. 아무도 안 얘기해줘. 저 지금까지 배우면서 스토캐스틱이 어떤 지표인지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뭐만 해? 533 쓰고 166 쓰고 20, 12, 12 쓰래. 왜 써야 되는지 몰라. 예. 근데 스토캐스틱의 약점이 뭐예요? 자, 일봉에서 주봉의 관계는 5로 해석이 돼. 일봉과 월봉의 관계는 20으로 해석이 돼. 그럼 주봉이랑 월봉의 관계는 해석돼요? 안 돼. 왜? 주봉 곱하기 4예요. 월은 안 통하죠. 얘는 일봉에만 적용해야 돼요. 분봉에도 안 맞아. 30분봉이랑 일봉이랑 몇 배 차이예요? 13배, 14배 정도 돼요. 하루에 그려지는 30분봉의 개수가 그렇다고. 그럼 60분봉은요? 6시간 반이니까 7개 그려진다고.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스토캐스틱을 대입해서 쓸 수 있는 봉이 일봉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수치가 그 모양이니까. 그러면 얘를 만약에 주봉과 월봉의 관계를 푼다면 스토캐스틱 4 땡땡 이렇게 돼야 되죠. 4 땡땡이잖아요. 4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수치에 대해서는 전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외우지. 그러면 5 다음에 3은 뭐예요? 5 다음에 3은 3 2평. 예, 다시 3 다음에 3은 다시 3 2평.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5일 기준으로 봉을 만들어 놓고 이평선 한 번 하고 이평선 2번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논리가 없다고요. 왜 그 자리에 3이 들어가고 왜 그 자리에 6이 들어가고 왜 그 자리에 12가 들어가야 되는지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고승덕 씨가 이 책 쓰셨잖아요. 고승덕 씨의 주식 강의 1, 2, 3 딱 읽어보시면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3권으로 설명해 놨어요.
아무리 읽어도 내용이 없어. 왜 이걸 써야 되는지. 그냥 잘 맞는데. 예, 그게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분이 책을 못 썼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어떻게 쓰는 건 관심이 없다고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왜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응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분석을 하고 싶은데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봤는데도 답이 없어요. 얘는 응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왜냐? 이걸 봉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스토캐스틱 자체를 봉으로 만들어야 해석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격 지표라고. 우리가 분석하기에 가장 좋은 건 가격 지표인데 얘는 가격 지표가 아니잖아요. 이걸 모멘텀 지표라 그러나 하여튼 100분율로 표시되는 그런 형태의 지표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 이게 얼마야? 라고 했을 때 머리에 가격이 안 꽂힌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우리 머릿속에 안 들어와. 그래서 이걸 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봉을 만들려면 봉을 만들 수 있는 수식을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키움은 그거 안 줘요. 봉 만드는 식 안 줘요. 그럼 어디다 해야 돼요? 엑셀에다 되는데 엑셀은 데이터 연동이 안 돼요. 봉을 계속 연속해서 안 그려줘. 그러니까 연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거죠. 공부하다가. 근데 이 지표가 이동평균선보다 좋은 이유가 있어요. 얘도 고가 저가를 분석해. 그죠? 스토캐스틱도 공식 안에 고가와 저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가와 저가가 왜 거기에 찍는지에 대한 의미가 부여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동평균선보다는 한 단계 발전된 지표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얘는 가격을 보여주는데 얘는 가격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좋은 지표지만 얘가 더 활용도가 높아요. 얘는 가격으로 환산이 안 되니까. 그러면 볼린저 밴드는요. 가격으로 표시되고 고가 저가를 분석해줘요. 예, 그래서 저 세 개를 대충 따져보다가 얘를 선택한 거예요. 예,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요. 예, 이동평균선을 제일 많이 써요. 이게 제일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부족한 건 고가와 저가를 거기다 찍었을 때 얘는 의미 부여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볼린저 밴드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려워. 죄송한데 예. 볼린저 밴드 그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디요? 좀 전에 이거 바로 졌잖아요. 진짜요? 예, 이거. 공식에서 예. 되게 고가, 저가, 종가를 다 더한 거를 3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셋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셋의 평균. 볼린저 밴드가 상단선이 있고 하단선이 있고. 예, 그건 표준 편차고. 예, 얘는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고, 가운데에서 표준 편차 곱하기 이만큼 상단선이 생기고, 표준 편차 이만큼 뺀 게 하단선이 생기죠. 근데 어떤 때 보면 그 상단선과 하단선의 범위가 넓을 때가 있고, 예. 좁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죠. 이 합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중심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저 공식은 중심선. 예, 중심선. 중심선. 예. 근데 상단선, 하단선. 하단선은 편차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변동폭이 늘어나게 되면 편차가 증가한다고. 편차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중간선을 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밑에 아. 중간 이제 평균을 그러니까 맞추는 거 1, 2, 1, 2, 1.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5, 4, 5, 4, 5. 5개가 있어요. 5, 4, 5, 4, 5. 예. 근데 8, 1, 8, 1, 5. 합은 같죠? 아, 네. 5, 4, 5, 4, 5와 8, 1, 8, 1, 5는 합이 같아요. 그럼 평균은 같죠? 이해되세요? 평균은 같다고. 편차는 크죠? 편차는 크다고요. 5, 4, 5, 4, 5의 편차는 겁나 작아요. 근데 8, 1, 8, 1, 5는 편차가 겁나 클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여기는 그 편차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단선 할 때 편차가 나오잖아요. 하단선. 그러니까 여기다 더하기 한다고. 더하기 하고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해가지고 간다고요. 근데 이 공식은 복잡해. 이걸 여기다 쓰는 순간 욕먹는 거예요.
예. 자, 예. 그러니까 이게 표준 편차 구하려면 먼저 분산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분산 구하고 루트 씌워야 표준 편차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면 이제 우리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가 예. 여쭤보는 이유는 평균값은 종가로 해서 남이 3에서 한다고 하고 예. 그 고가와 저가를 따로 더한 걸 3으로 나눠줘라는 그 상단선 하단선은 그렇게 나타나요. 아니요. 그거 아닌가요? 이건 제가 만든 공식이 아니에요. 볼린저 밴드는 제가 설계한 게 아니라 존 볼린저가 만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한 공식이라서. 그러니까 이건 왜가 중요한데 이건 이미 검증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중심선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데 아까 제가 간단하게 표준 편차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합이 같아도 편차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은 각 항목 하나와 그리고 평균을 빼요. 그러니까 만약에 5면 평균이 얼마예요? 5죠. 쉽잖아요. 합은 25고 그럼 편차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분산은 0이죠. 왜? 다 5니까 없는 거야. 근데 9, 1, 9, 1, 5 하면 어떻게 돼요? 9, 1, 9, 1, 5 하면 9에서 5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이 4가 나온다고. 이해됐죠? 이해되시죠? 그럼 그걸 제곱해요. 제곱한다고. 그러니까 16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1에서 5를 빼면 4가 되지. 예. 9에서 5를 빼도 4가 되지만 1에서 5를 빼도 4가 되잖아요. 근데 이건 마이너스 4죠? 이걸 제곱한다고 해요. 마이너스가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럼 얘도 16이 된다고. 그러니까 16, 16, 16, 16, 0. 0이죠. 마지막에 5니까. 그러면 얘를 다 합치면 돼요. 16, 16, 16, 16. 그죠? 그럼 16 곱하기 4니까 6, 4, 24, 24, 64잖아요. 64에다 루트를 딱 씌우면 편차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상단선과 하단선의 값은 그렇게 분산해두고 루트 씌워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공식으로 이제 지금 그게 지금 생략을 그렇죠. 그걸 당연히 생략해야죠. 네. 세미나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볼린저 밴드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볼린저 밴드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최고의 가치는 뭐다? 네, 수렴과 확산입니다. 네. 그러면 수렴과 확산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각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수렴과 확산에서 최고의 가치는 각도더라. 예, 각도가 강할수록 힘이 강한 거고, 각도가 둔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다 왜 이걸 써놨을까요? 이놈의 각도가 좋아. 그래서 5를 써요. 평균을. 기간을 5로 쓰는 이유가 다른 이유는 없고 각도가 좋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그리고 기존의 사람들한테 설명을 받아온 내용에서 볼린저 밴드는 22를 쓰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22를 써보면 각도가 안 나와. 왜? 완만해.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수렴과 확산을 쓸 때 우리는 20을 버리고 5를 쓴다예요. 그러면 이게 중심선이에요. 아까 따지셨던 중심선이 여기 있고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단선과 상단선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상단선이 아래를 보는 경우, 상단선이 위를 보는 경우, 하단선이 위를 보는 경우, 하단선이 아래를 보는 경우. 이게 네 가지로만 구분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로 상단선과 하단선을 섞으시면 안 돼요. 상단은 상단, 하단은 하단이에요. 자, 상단이 눌러요. 누르면 뭐예요? 이거는 누르는 거예요. 하락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안 눌러. 그럼 뭐예요? 얘는 하락에 관여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는 하락에 관여 안 하는 겁니다. 자, 얘는 하단선이 위를 보면 뭐예요? 얘는 버티는 거예요. 안 떨어지게 버티는 선이에요. 그럼 얘는 상승에 유리한 거고, 얘는 이렇게 열었어요, 밑으로. 그럼 뭐예요? 얘는 관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산은 그냥 관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쿨하죠? 예? 확산은 관여 안 해요. 내리든 오르든 관심이 없어요.
관여 안 하는 거예요. 그 관여하는 건 뭐예요? 예, 수렴만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밍을 잡을 때는 항상 뭘 보셔야 돼요? 수렴만 보시면 돼요. 수렴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거. 오를 때 위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생기면 속으로 점잖게 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자,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 뭐가 있었어요? 이동평균이 있었어요. 이동평균. 자, 이동평균의 원리는 뭐예요? n개를 더해서 나누죠. 예, n개를 더해서 n만큼 나눠요. 그러면 O 이동평균은 뭘로 나눠요? 5로 나누죠. 그러니까 변동폭이 몇만 반영이 돼요? 5분의 1만 반영이 돼. 그죠? 내가 여기서 20만큼 더 움직였다고 해서 선이 20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5로 나눠지니까 4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4만큼. 그럼 이건 20은요? 20만큼 움직이면 몇 움직여요? 1만큼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는 반영이 더디니까 둔해요. 둔하다고. 그래서 둔한 거 쓰지 말라고요. 해보니까 둔한 거는 사용하기가 불편해. 그러니까 기존의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어 놨던 20 기준을 포기하고 5를 쓰시라는 거예요. 5를. 그래야 각도를 활용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머리 아픈 얘기. 지금까지 이제 머리 안 아팠으니까 머리 좀 아플게요. 자, 그럼 볼린저 밴드를 볼 때 앞에서 뭐가 있었어요? 수렴과 확산이 있었죠. 수렴과 확산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궁금한 거예요? 언제까지 수렴해? 내가 궁금한 건 언제까지가 수렴이고 언제를 지나면 확산이야? 라는 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현재예요. 여기 적혀 있죠? 현재 시점. 사실은 선이 이거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근데 요 A 시점이 현재 지점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두면 다음 봉에 가면 B로 가. 현재 가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다음 봉이 되면 B로 간다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봉이 가면 C로 가요. 근데 다음 봉이 되면 B로 간다 그랬는데 B가 얼마예요? B가 얼마죠?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여기다가 그려. 이해되셨어요? 얘를 여기다 그린다고 그냥. A가 다음 봉 가면 어디 있는지를 여기다 그려줘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이 선은 원래 없는 거야. 선은 꼴랑이가 하나인 거죠. 근데 난 이 선이 언제까지 수렴하는지 알고 싶으니까 임의의 선을 하나 그려놓고 얘가 일로 가면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보여줘 이렇게 한 거예요. 대신 선의 색깔을 바꾸고 선의 굵기를 바꾸고 그래서 구분을 시켜놔요. 그러면 얘가 두 단계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 그럼 C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치도 여기다 찍어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시점에서 A가 다음 봉 가면 소문자 B의 위치에 가고 다음 봉에 가면 소문자 C의 위치에 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현재 봉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다고. 그 지표가 미래의 값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수치를 바꿔서 이 선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단기선이 3개씩 있어요. 볼린저 밴드도 3개씩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도 3개씩 있죠. 저게 왜 이렇게 복잡해?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의도인 거예요. 선은 빨간 거 한 세트, 파란 거 한 세트가 다예요. 그러니까 5일선, 21선 상단 하단이 다라고. 그리고 빨간색 5일선, 파란색 5일선이 다라고요. 그리고 21선은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21선은 다음 거 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각이 둔하다고요. 그러니까 21선 다음 선 안 그리고 5일선은 다음 거를 봐야 이게 이대로 유지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임의에 가공된 선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려놨더니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복잡해. 이게 나오는 게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현재의 선의 방향을 계산하는 거죠. 그죠?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더럽게 어려운 미분이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 그게 사실은 순간의 속도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걸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알았어요. 미분을 배울 때는 그게 접선의 기울기를 왜 보여야 되는지를 몰랐다고요. 이게 그런 거예요. 현재의 속도. 그죠? 현재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에 다음 시간대에 가면 얼만큼 가 있어? 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금 달리는 속도로 그대로 가면 5분 뒤에는 어디쯤 도착해 있어? 궁금하잖아요. 예,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가 속도를 빨리 내. 그럼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해되세요? 분명히 얘는 시속 10km로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시속 30km로 달리기 시작해요. 그럼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럼 얘가 다 변해요. 얘가 속도의 변화를 일으키면 얘네들도 그래프가 싹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속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금 상태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로 가면 수렴 현상이 끝나고 확산으로 바뀌는지도. 그래서 속도는 그러면 각도, 여기서는 각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봉이 움직이는 폭.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요. 몰라요. 시간분의 거리. 그죠?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속도가. 근데 주가에서는 거리가 없어요. 없죠. 그럼 거리 대신 뭐가 있어요? 가격. 네. 그러니까 주식에서의 속도는 시간분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봉이. 예. 이게 속도를, 이게 이렇게 가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왜냐면 거리를 얼마큼 가느냐죠. 봉 하나가 갖고 있는 게 단위 시간이고,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게 많이 가면 속도가 빠른 거고, 이게 적게 가면 속도가 느린 거죠. 그래서 현재 속도로 달렸을 때의 방향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인 거예요. 얘가 갑자기 가다가 토끼처럼 중간에 자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게 거래 정지잖아요. 예? 막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증시가 딱 멈춰가지고 한 달 동안 거래 정지돼 있으면 차트 다 망가져요. 예. 그래서 현재선의 방향을 계산해서 미래의 값을 현재 볼 수 있도록 만든 거. 그러니까 미래가 꼭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지금 속도를 유지하면 미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현재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어려워요. 약간 또라이 같은 생각이라 이게 어렵다고요. 왜? 언제까지 수렴하는지 알고 싶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설명해야 돼서 아침에 후다닥닥 그렸어요. 자, 얼만큼 시간이 남았느냐. 투자심리도는 시간 계산하기 쉬워요. 0구간 언제 끝나고 1구간 언제 끝나는지 일단 계산하면 대충 맞아요. 근데 볼린저 밴드에서 시간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선이 3개 남았어. 그죠? 첫 번째 걸 만나. 예? 첫 번째 걸 만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시간이 얼마 남았을까요? 2개. 그죠? 왜? 얘를 만나야 확산이 되거든. 예? 얘를 만나야 확산이 된다고요. 얘를 이렇게 딱 들어야 얘가 꺾여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확산. 상승을 원하는 사람은 하단선이 수렴하고 상단선이 확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대세 상승장의 전형적인 형태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예요? 얘를 빨리 만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얘를 만나기 전까지 남은 선의 개수. 그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몇 개 남은 거예요? 2개.
이렇게 했으면, 예? 하나, 두 개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하나 남은 거예요. 이렇게 쓰면, 예, 이제 이게 없는 거예요. 저거를 5일선을 만나는 게 연계라는 거는 다음 단계 없어요. 다음 단계는 이제 남아있는 게 없다고. 시간이, 그러니까 이건 하락 시간 끝났다고. 예. 그러니까 저 당시부터 말씀하신 그 상승의 그 장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냐? 아니요. 그러니까 다음 봉이요. 그러니까 지금 봉의 입장에서 하락이 몇 개가 남았냐는 거예요. 얘는 두 개가 남았고, 얘는 하나가 남았고, 얘는 없다고요. 그쵸? 없다고. 근데 이렇게 놓고 음봉 그리면 완전 빛 좋은 개살구 되는 거죠. 얻어 터진 거예요. 음봉을 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봉으로 버텨야 하단선은 올라오고 상단선은 꺾여요. 근데 여기서 음봉으로 쳐박으면 하단선은 다시 내려오고, 예. 아니, 상단선은 내려오고 하단선도 내려가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할 때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시간은 속도에 반비례해요. 시간은 속도에 반비례해. 예. 그러니까 속도가 더디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 예? 속도가 더디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속도가 빠르면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상승할수록 시간이 줄어드는 거고 덜 상승할수록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변동폭의 크기를 보고 대충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다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시간 계산할 때 이 방법을 쓰시면 조금 도움이 돼요. 예,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지. 자, 이제 약간 짝퉁 시간이고요. 얘가 진퉁이죠. 얘가 진짜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투자심리도. 투자심리도는 이거는 이름을 잘못 지은 거죠. 예, 투자심리랑 전혀 상관없는데 갖다가 투자심리도랑 우리 저기 그 TV에 보면 그 옛날에 연예인 했다가 애 낳고 완전히 망가진 연예인 하나 있잖아요. 그 이름 뭐예요? 살림남이었나? 누구 있는데? 그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굉장히 인기던데. 그 뭐예요? 방송 제목? 김승현인가 누군가 애 낳아가지고 그 엄마 있잖아요. 요번에 개명하셨어요. 옥자 씨 그 이름이 창피하다고. 그 방송 안 보세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본인 이름이 옥장, 백옥자.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름 바꿨는데 뭘로 바꿨더라? 수아? 네, 수아로 바꿨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도윤이로 바꿨어. 네. 똑같아요. 이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 투자심리도라는 지표하고 이 투자심리도는 전혀 매칭이 안 돼요. 차라리 스토캐스틱처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름으로 붙여주면 매칭을 하겠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투자심리랑 이 그래프랑 관련이 손끝만큼도 없어요. 자, 투자심리도의 해석을 보면 75가 넘으면 매도고 25보다 낮으면 매수예요. 근데 얘는 75와 25가 없어. 투자심리도는 70도 있고 80도 있는데 75는 없어요. 30도 있고 20도 있는데 25는 없어요. 근데 왜 규칙이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예? 예전에는 기준이 6일이었어요. 주 6일 거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투자심도라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당시는 주 6일 거래를 했으니까 12분의 n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수점 단위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1단위의 숫자도 나오는 거죠. 12분의 10 하면 그러니까 75라는 수치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주 5일제로 전 세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규칙과 현실이랑은 안 맞는 거죠.
주봉은 20이고 일봉은 80이에요. 사실 거예요? 파실 거예요? 투자 심리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죠? 월봉은 20인데 주봉은 80이고 일봉은 50이에요.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에라이죠. 에라이에요. 그러니까 정의 못 내리잖아요. 지금까지 일봉이라는 봉만 두고 정의를 했을 땐 이게 정의가 돼요. 75 넘으면 과열, 25 밑은 침체라고 정의가 되는데 문제는 월봉이 20이고 주봉이 80이고 일봉이 50이에요. 그러면 일봉은 주봉 따라가요? 월봉 따라가요? 알게 뭐야죠.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오류라고요. 투자의 심리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왜? 모든 지표가 맞는다라는, 모든 봉에 이 지표를 적용한 게 맞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모순이에요.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존재하는 거죠. 예, 창과 방패를 딱 부딪히는 순간 이 지표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표가 보여주는 건 투자 심리가 아닌 거죠. 예, 증명 끝. 그죠? 그럼 얘는 뭘 보여줘요? 언제 상승했고, 언제 하락했고, 그걸 보여줘요. 어떻게 상승했고, 어떻게 하락했고. 근데 이 공식을 만든 사람이 천재인 것 같아요. 예. 이건 볼린저 밴드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왜일까요? 왜 투자 심리도가 볼린저 밴드보다 훨씬 우수할까요? 얘는 변동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최고예요. 지금까지 본 지표 중에 변동성을 무시하는 지표를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본 지표 중엔 유일해요. 자, 거래량은 하루에 10,000%, 100,000%, 1,000,000%도 나와요. 왜? 어제 9시 1분에 딱 한 주 거래했는데 거래 정지됐어. 그럼 몇 주예요? 거래량? 한 주에. 근데 거래 정지한 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오후 4시 반에 풀어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날 하루 거래량 몇만 주 나와요? 1,100만 주. 이렇게 나오면 어제는 한 주인데 오늘은 1,100만 주야. 그러면 몇 프로 늘어요? 그래프 싹 다 망가져요? 이동평균선 싹 다 망가지고 MACD니 뭐니 싹 다 망가지는 거예요. 거래량 기준으로 하면. 예. 그런 일 벌어져요.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거래량을 분석할 때, 그 다음에 주가를 분석할 때 서로 이게 섞어놓으면 분석 안 돼요. 그 주가는 죽었다 깨어나도 60% 이상 못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여요. 상하 끝이에요. 물론 정리매매할 때 다르고 뭔가 예외 조항이 있긴 있지만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거고 60% 이상 안 움직이는데 거래량은 60%는 이건 뭐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랑 거래량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같이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진 지표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 모든 건 변동성을 인정하니까. 거래량의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이동평균선은 일정한 룰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변동성이 다르니까. 얘는 규칙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얘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여기서 키는 뭐예요? 이거예요. 올랐다. 네. 올랐다. 그러니까, 자, 조건을 오늘과 어제. 이건 이제 쉽게 쓴 거고요. 현재봉과 전봉. 현재봉과 전봉을 비교했을 때 올랐어? 그러면 일로 표시해. 예? 여기 일로 표시해. 오르지 않았어? 그럼 0으로 표시해. 그걸 11치를 더해줘. 이게 합계잖아요. 11치를 더해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을 곱해. 왜 10 곱해요? 우리는 백분율에 친숙하거든요. 그래서 최종값이 100이 나오면 되게 좋아해요. 100점 맞으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코어는 요거예요, 요거. 투자 심리도의 코어는 요겁니다. 네. 현재봉과 전봉을 비교한다. 그리고 오르면 1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표시한다. 얼마가 움직이든 상관없죠?
오르면 뭘로 해요? 그냥 1로 퉁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무시한다고요. 네가 얼마나 오르든 내리든 관심 없어. 우리는 1과 0으로 통일해. 예. 그러면 1과 0으로 통일하잖아요. 이 숫자를 써놓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그게 뭐예요? 그게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투자 심리도에 대한 정의는 해줬는데 속성에 대한 정의를 안 해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 뭐 무작정 따라하기든 어떤 기술적 분석 책을 보면 투자 심리도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많으면 3페이지. 3페이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잘 써봐. 네. 이동평균선 설명하고 끝은 뭐예요? 잘 써봐. 네가 해볼 테면 해보고 잘 써봐. 그렇게 대부분 설명이 되어 있어요. RSI 그러면 RSI 뭐 쪼쪼쪼 설명한 다음에 과열 침체 설명하고 잘 써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실제로 뜯어보면 얘가 나오는데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라는 건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매트릭스는 영어잖아요. 영어. 한글로 쓰면 배열, 행렬 또는 모체예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의 핵심이 되는 게 얘라고 봤기 때문에 얘가 모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트릭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 한글로 지으면 이게 좀 쉬운데 다른 의미처럼 들릴까봐. 예, 행렬이라 그러면 이게 어렸을 때 배운 이게 수학에도 이게 행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는 그냥 숫자를 늘어놨다 이런 뜻입니다. 예, 늘어놓은 거예요. 몇 개를. 예, 10개를 늘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이 어디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보는 거죠. 1 어디 있었지? 0 어디 있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 몇이에요?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투자 심리도는 다 배운 거예요, 이걸로. 네,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계산하는 방법을 다 알았죠. 내일의 투자 심리도는 얼마일까요? 왜 몰라요? 왜 몰라? 70이거나 60이지. 그죠? 70이거나 60이잖아요. 왜 몰라요? 다 알지. 70일지 60일지를 몰라서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해요? 알아. 내일 주가는 얼마일까요? 모르잖아요. 수치로 명확하게 표시 못 하시잖아요. 근데 투자 심리도는 명확하게 표시가 돼요. 왜? 답은 3개거든. 답은 3개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절대로 될 수 없어. 이해되시죠? 투자 심리도는 답은 무조건 3개야. 10 오르거나 현재거나 10 떨어지거나. 3개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절대 될 수 없어. 왜? 앞에서 배운 이동평균 때문에 그래요. 그죠? 얘가 빠져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애가 숫자를 갖고 있으면 일단 10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60에서 시작해. 다음 봉에서. 그리고 오르면 다시 70으로 되고 못 오르면 6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가는 값이 1이라는 거는 뭘 알려주는 거예요? 절대로 안 올라. 내리는지 횡보하는지는 몰라요. 절대로 안 올라. 그럼 얘는요? 절대로 안 내려. 그죠? 여기서 절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좋은 건 뭐예요? 한쪽 방향을 제거해줘.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다른 이동평균과 다른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한쪽 방향 제거 안 해줘요. 갭상승, 갭하락 뜨면 싹 다 바뀌어요. 근데 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자, 만약에 여기서 이 전봉에서 하락을 했다고 쳐요. 그럼 얘는 언제까지 하락해요? 언제까지? 여기까지 하락하죠. 왜요?
절대로 안 오르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절대로 안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여기까지는 하락 죽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상승 못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쵸? 여기서 상승을 못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상승하면 턴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트릭스만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투자 심리도가 언제까지 하락하는지를 알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가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이게 언제 하락하고 언제 상승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요. 이건 언제까지 상승할까요? 여기. 거의 다 왔습니다. 딱 3시 30분까지만 하고 화장실 가셔야죠. 저번에 못 가게 했다고 해가지고 난리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 아파요. 예, 그 정답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예.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구조를 딱 보면 차트를 개판으로 그리고 있는지 깔끔하게 그리고 있는지 감이 오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 이 상태에서 올려서 차트를 다 망가뜨려? 그게 그런 얘기인 거예요. 내릴 때는 어떻게 내려야 돼요? 저점 깨고 고점 낮추면서 계속 가야 돼요. 그게 왜 좋아요? 0, 0, 0, 0, 0, 0 해서 한번 투자심도 딱 들리면 걔는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1년 떨어지는 놈은 보면 막 이렇게 개가 흰눈 오면 이렇게 좋아하듯이, 예, 이렇게 매트릭스 상에 이렇게 하얀 게 보이면 이게 후련한 거죠. 근데 매트릭스에 빨간 거, 파란 거 잔뜩 있으면 우울해요. 예, 그게 이제 훈련되면 그 뭐죠? 파블로프의 개인가? 예, 거의 조건 반사하듯이 그냥 빨간 거 보면 막 이렇게 되고 하얀 거 보면 막 땡겨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삼성생명 보면 막 이렇게 엔돌핀이 막 돌아요. 와, 이거 진짜 차트 잘 그렸다. 그럼 이제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무슨 이슈가 있나? 왜 얘네들 이렇게 패고 있나? 삼성생명의 매출은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결국엔 삼성전자의 지분과 관련돼서 이거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가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손 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되면 클 테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삼성생명은 안 좋을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삼성생명이. 그러니까 지분 평가액이 줄어들면 자기네들도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럼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이득을 볼 거고. 근데 제가 알기로 처분해야 된다는 걸로 들었는데 그 처분하는 시점에 삼성전자 주가가 비싸야 될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초 강의는 끝났고요. 화장실 잠시 가셨다가 다시 30분부터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